에우리피데스 하면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에우리피데스는 부유한 지주 계급으로 좋은 교육과 전성기의 그리스 문화를 누린 걸로 보여요. 엘리트였네요, 그죠? 네. 전통적인 가치나 아테네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허, 반항하였네요. 그래서 성격도 비사교적이고 무뚝뚝해서 다른 그리스 작가들에 비해서 덜 유명하고 인기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의 특징이 뭘까요? 시대 상황을 보면 아테네의 대변자로서 소피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등장했던 지적 그룹들. 유명한 프로타고라스는 만물의 척도를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이런 소피스트의 영향을 에우리피데스가 많이 받은 걸로 보여요. 네. 우선 역사의 전면에 인간을 등장시킵니다. 어허. 그 전까지는 주로 주인공은 영웅이나 신이나 어떤 운명 같은 거였잖아요. 네. 평범하고 미천한 인간을 등장시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비극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현대적인데요. 네. 그래서 실존적이죠. 네. 그래서 현대 작가들한테는 어떤 평을 받나요? 당대에는 덜 유명하고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후세의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이 회자되는 그런 작가로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같이 읽었었잖아요. 거기서는 니체가 에우리피데스를 비극의 살해자라고 악담을 퍼부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극의 살해자,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니체가 에우리피데스를 평하는데요. 사티로스의 합창이 등장해야 될 무대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언어를 쓰는 변론수를 올려서 비극을 살해했다. 이렇게 니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음악 대신에 논리적인 대사가 등장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예술은 그 내적인 공명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논리적인 도식주의로 변모시켰다. 아폴론적인 그 요소를 너무 부각시키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배제시켰다. 그래서 비극을 살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의 예술 작품에 대한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쪽을 본다면은 거의 니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그럼 그래요. 음악도 누가 해설을 해줘야 네. 이해를 하잖아. 그렇죠. 그림도 누가 해설을 해줘야 이해를 하고 그 자기 감각으로 온전히 맞닿지 않고 중간에 논리와 도식이 꼭 개입을 해야 되는 현대성. 그러한 비판을 한 니체가 옳기도 한데 에우리피데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비극적인 작가로 에우리피데스를 꼽은 걸 보면 여러 철학자의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고 또 계속적으로 또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 에우리피데스인 것 같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읽어보면 지금 읽어도 우리의 심리를 정말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간 본성을 통찰하거나 인식하는 데는 특히 여성의 심리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탁월하죠. 메데이아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메데이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 이하손이 아르고를 타고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가는 어떤 모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하손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누구한테 빼앗기나요? 숙부인 펠리아스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네가 적통자다. 어허. 그래서 이하손은 왕위를 되찾고자 펠리아스를 찾아가서 왕위를 달라고 하니 펠리아스가 황금 양털을 찾아서 가지고 오면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죠? 네. 많은 영웅들과 아르고를 타고 콜키스라는 아주 먼 땅에 황금 양털을 찾아가게 됩니다. 메데이아가 그 콜키스의 공주죠? 네네.
그 메데이아는 그 신화에 보면 마법사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능력이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법사로 이제 둔갑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마법사였다라면 메데이아의 능력이 상당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데이아의 지대한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여러 순환 끝에 찾아오게 되고 메데이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메데이아가 왜 그렇게 이하손을 도왔나요? 첫눈에 반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격정이 멈출 수 없게 그 과정에서 메데이아는 아버지도 저버리 배신을 하게 되고 형제도 죽이게 되는 페륜. 페륜. 네, 사랑의 힘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황금 양털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나비나 동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금속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은 인간성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하손이 황금 양털을 찾으러 모험을 떠났다는 얘기는 자신의 완전성을 위한 모험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얻게 되는 거니까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하손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이제 메데이아인 거네요. 그 역할을 한 메데이아를 배신을 하니 이제 말로가 평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하손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황금 양털을 얻는 과정에서도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다 메데이아가 했고. 그리고 황금 양털을 가지고 그 펠리아스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위를 얻지를 못해요. 신화 메데이아와 비극 메데이아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신화에서는 이하손이 아주 멋진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르고의 모험 이래가지고. 네네. 그런데 비극에서 이하손은 아주 구변이 좋은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야심가로 나옵니다. 배신의 아이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잘못을 네. 절대 인정하지 않는 새 장가 가는 부분에서도 집안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왕가의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슬기로운 여성이면 그것을 이해할 텐데 메데이아는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한다. 어허. 이렇게 네. 배신하는 주제에 악담까지. 이제 이하손에 비해서 메데이아가 악녀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메데이아가 살았던 그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봐서 짐작해보건데 이 메데이아를 악녀로 평가절하한 데는 상당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메데이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여성, 특히 메데이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의 범주에 여자는 들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방인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압도적인 배척과 동정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손의 그런 뻔뻔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배신의 행위에도 적절한 반론이나 저항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메데이아가 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네. 메데이아가 구상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이 자식을 살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악녀의 아이콘이긴 하나 그 이전에 그 메데이아가 내뱉었던 대사들을 보면 충분히 현재 우리의 여성들과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영웅적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기를 붙돋는 그런 장면이나 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보면 호메로스의 영웅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캐릭터로 나오죠. 여전사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데이아가 자기 자식을 살해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잔혹합니다. 메데이아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의 흐름으로 보면 메데이아가 아이들에게 새 신부에게 선물을 전달하게 합니다. 독이 묻은 머리띠와 드레스를 전달하는데 그로 인해서 새 신부와 왕인 크레온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범죄 현장에 아이들을 보낸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저는 메데이아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이아손에게 가장 처절한 복수는 아이 잃은 슬픔을 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코린토스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 걸,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욕을 충족시켜 주느니 어미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 해서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상대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없애는 때는 자신에게 가장 아끼는 것도 어떤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 복수는 성공했지만 메데이아가 행복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 복수극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에우리피데스가 노린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완결된 답변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메데이아는 행복했을까?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고민은 없었을까? 그 비극 안에서도 메데이아가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그런 선택에 대한 망설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웅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솔직히 고백해보면 우리 안에도 메데이아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면 자식이 밉잖아요. 뭐 죽이기야 하겠냐마는 그때 메데이아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선생님 삶에서 나에게도 이런 메데이아적인 측면이 있었네? 라는 고백을 좀 해보세요. 배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에 대한 저버리는 행위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복수를 꿈꾸게 되고 남편에게 여러 대상에게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뭐 주위의 사회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복수심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메데이아적인 측면을 발견하신다는 거죠. 네, 그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분노가 메데이아 분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 설정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안에서 메데이아적인 그런 복수의 측면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다고 정말 메데이아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순간은 아주 잦은데요. 감정이 분노 수준으로 올라올 때는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순간 멈춥니다. 멈추고 뭐 감정을 멈추나요? 행동을 멈추나요? 뭘 멈추죠? 숨도 멈추고 생각도 멈춥니다. 모든 것을 네. 스탑. 예.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자신을 지켜보는 거네요.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이런 감정이 드러날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하. 메데이아적인 측면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결말에서는 상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 밑에 감정은 억울함, 피해의식. 그 감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포용이네요. 자기를 관찰한 결과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신을 포용했을 때 그 감정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한데요.
그래서 삶이 좀 어떻게 좀 편해지셨어요? 가벼워지죠. 고전은 그런 작업에 아주 유용한 수단인 것 같아요. 메데이아를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극단적인 사건화 안에서 카타르시스도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네. 비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벌써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변경하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메데이아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 작품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순간 제가 메데이아가 될 수 있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은민 선생님과 함께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